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윤기입니다. 통일 마스터 이 세미나인데 제가 과연 통일 마스터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북한을 바라보고 북한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오면서도 얼마만큼 간절한 통일에 대한 생각이 있었나를 통일 마스터 세미나라는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 이름 앞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를 처음 정하게 되면서도 통일 마스터란 마스터 세미나의 주제에 맞게끔 통일 준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저 나름대로 생각도 하면서 정리를 해보자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화면상에 한번 오늘 한번 보시죠. 이게 그 트위터 X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한번 요즘 알만한 사람들이 다 뜹니다. 그리고 김씨 아저씨도 떠서 시작하기 전에 넣어봤습니다. 저는 북한을 연구한다라기보다도 북한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처음에 고심을 했었습니다. 2001년도에 처음 북한에 관련된 그리고 남북 관계가 이제 뭔가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되면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적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딱 하나 제가 연변에 가서 북한 책을 하나 구했는데요. 어떤 책이었냐면 과학기술 용어집이었는데 물리 분야 용어집이 이렇게 두꺼워요. 용어집인데 그 용어집은 북한말, 조선어의 영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불란서, 스페인어, 러시아, 중국어까지 해서 용어 대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분야별로 용어를 정리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면서 중국 분께 양해를 구해서 그 책을 고이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용을 쭉 보면서 북한에 뭔가 있겠구나, 살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남북 협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뭘까, 그리고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소속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포함한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다가 뿌렸을 적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북한에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는 게 먼저일 것 같다. 북한을 가본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전문적인 연구를 한 사람이 별로 없는 그때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학술지나 기타 단행본들을 계속 수집하면 거기에 수록된 내용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게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북한과학기술 네트워크이란 굉장히 거창한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학술지 45종 그리고 한 15만 건 정도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60만 레코드가 들어있는 근데 지금 웹사이트 들어가면 잠시 쉬고 있습니다. 보안 감사를 하느라고 쉬고 있는데요. 여기에 데이터는 북한의 문헌 중심으로 해서 학술지도 있고요. 단행본 북한에도 특허가 있습니다. 발명을 주로 하죠. 그리고 규격 한국에서는 KS가 있는데 북에서는 KPS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술 정책, 그 다음에 기술 법령, 과학 백과 포함해서 해외에서 이 북한 과학자들이 낸 논문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고요. 이게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간에 이제 그 교류가 한창 잘 될 때였으니까 제가 이 북에다 제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여기 화면 중앙에 보니까 백두산 총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 10권입니다. 그런데 1권은 뭐 백두산 3대 장군이란 뭐 이래서 과학기술 내용이 아닌데 2권부터는 과학기술적 내용을 전부 수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백두산 지역의 자원, 그다음에 기후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편별로 돼 있는데 책을 봤더니 책의 지질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그때 북에다 제안했던 게 이 내용을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만들자라고 했더니 금방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멀티미디어가 뭐지? 북에서는 다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CD롬, DVD죠. DVD에 프로그램을 만들자라고 해서 북쪽과 합의를 하고 해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방송에 탔을 적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계신, 미국에 계신 교포들도 이걸 신청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직접 해보면서 북의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만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냥 보통 연구원인데요. 제가 만나는 북의 연구원들은 어쩌면 최고 수준의 연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따내는 머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얘들이 같이 논의를 하는데 만만치 않고 기술적으로도 우리하고 IT 프로그램 능력을 비교했을 적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나름대로 어떻게 만들자라는 기획서를 상당한 볼륨으로 만들어가서 그쪽에 전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 적에 충분히 그 사람들이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수용한 가운데 특이한 게 뭐였냐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거꾸로 제안하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남쪽에서는 남한에서 어떠냐면 제안하면 그걸 겨우 해주는 수준이 대체로 뭐 그렇거든요. 예서일 그렇게 벌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걸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 화면상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백두산 천지 표시가 있죠. 그때 당시에 지금 이 더 이상 기능은 안 되는데 저희 그 내비게이션처럼 조정을 하면 그 리버트 조정식으로 가면 이 백두산 위를 이렇게 날아가서 밑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여기다 더 붙여주겠다 하는 것. 와, 이 더 붙여준다니 참 놀라웠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다 순서가 남북이 다르잖아요. 쉬었다면 2형인데 북에는 2형이 쉬었다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모음이나 이런 것도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순서는 표제어 순서도 되어 있는데 순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남쪽에 저런 거 갖다 주면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남쪽의 순서에 맞게끔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하고 하면서 느꼈던 건 어떤 거였냐면 북과 남과 북이 같이 할 적에 북쪽 사람들은 물론 이 적정한 돈을 줘야 되죠. 근데 남쪽이 주는 것보다 훨씬 당시에 쌌습니다. 두 번째는 CD용 프로그램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프로그램마다 환경이 다 대체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CD를 한번 만들었는데 에러가 생겼다. 지금은 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에러가 생기면 또 고치면 됩니다. 금방. 근데 CD를 수천 장을 구워내는데 잘못되면 전부 다 버려야 되잖아요.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일종의 남쪽에 가는 그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대단해가지고요. 수도 없는 에러 체크를 해서 한 번도 이게 남쪽에 와서 문제가 생긴 적이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만들었던 걸 보면서 이 이후에 몇 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괜찮은 성과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북쪽의 기술이 남쪽에 먹힐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했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술적으로 수준 봤을 때 비교할 게 별로 사실은 없는 건 뭐 당연히 알죠. 과학기술의 수준은 경제 수준과 사실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곳에 못해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앞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찾은 것처럼 북쪽의 걸 찾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해요. 북한의 과학기술을 한다면 뭐 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가능성을 발견하게 했던 건데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북한의 것을 전반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 북한과학식 현황에 대한 그 글도 쓰고요, 유튜브에도 하고요. 그러면서 좌측 하단에 보면 동아일보 인터뷰를 했던 건데요. 북한의 기업이 문제가 생기면 기업 그 과학자들은 문제 해결에 사실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 뭐냐면 생산 기술을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북한에서는 하죠. 근데 대한민국에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데요, 대전에. 그 연구단지는 기업이 아무리 급해도 사실은 현장에 나가서 나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위 그 경력직, 고경력 과학자들이 퇴직 이후에 특정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건 있지만, 근데 북한은 과학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문제 해결을 굉장히 하기로 나서죠. 그래서 북한의 기술은 상대적으로 생산 기술 중심이라면 우리는 첨단 기술을 지향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경쟁할 건 없어요. 근데 우리도 첨단을 지향하다 보면 밑에 받쳐줘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잘 되면 보완적 관계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목처럼 데이터로 계속 북한을 보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그 NK경제라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타이틀로 기자가 뽑은 게 데이터로 북한을 봐야 된다. 데이터 없이 북한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 소설 쓰는 거랑 같다 하는 그 얘기를 했더니 타이틀을 뽑았는데요. 실제 북한을 제대로 보려면 북한의 자료를 가지고 사실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북한의 자료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지만 그 속에 분명히 팩트가 있다는 사실은 주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드린 북한의 기술인데 남쪽에 와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니까요, 우리 김 원장님 한의학을 하셨는데 북한의 고려학이라고 표현하는 그쪽인데요. 거기에서 뭘 했냐면 그 사상, 팔상 하는 체질의 감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기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때 한국의 한의원에 일부 도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전시회 갔더니 그걸 전시 프로그램으로 내놨더라고요. 그게 실제 쓰였던 거고요. 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북한이 바둑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언별 바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의 기원에 실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얼굴 인식 프로그램. 우리 보통 그 입장하거나 이럴 적에 얼굴 인식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국내에 와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점체는 이제 더 이상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거의 소멸 상태이긴 한데, 그렇게 북한의 기술이 남한에서도 쓰여지는 기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완적 관계라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가능성이 우리한테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과학기술부로부터 과제를 받아가지고요, 이름 거창하게 최근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는 해서 중간의 타이틀의 핵심입니다. 북한의 고유기술 또는 강점기술, 이걸 한번 뽑아보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보고서였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북한이 자랑하거나 북한이 상을 받거나 북한 내에서 상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강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기술적 분석을 상당수 해서 실제 이 내용들이 남쪽에 왔을 때 사업화가 가능하겠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사업화 부분들은 기술사업화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국감 때 사실은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 270페이지 정도 보고서를 썼는데 중간에 페이지 딱 2줄에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당하고 있잖아요. 당하고 있는데 남북 과학기술 교류의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에 우회하거나 회피할 가능성도 점검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게 어떤 분의 시각에서는 좋지 않았나 봐요. 우회 회피할 방법을 찾은 거 아니냐, 과학기술 협력이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일정 부분 이 표현에 사실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정리되면 북한에 관련된 상당한 데이터를 그리고 북한을 차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북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많이 입수를 하고요. 그래서 신문, 기타 학술 잡지, 그 다음에 기타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분야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지? 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만든 보고서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북한의 과학자인데 해외에다가 국제학술 논문을 낸 게 있습니다. 이걸 쭉 분석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어떤 현상이냐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국제학술지를 많이 냅니다. 분야가 넓어지기도 하고요. 또한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북한의 과학자가 해외에 공부를 하거나 연구생으로 가서 거기 공동 연구를 해서 주저자가 아닌 공저자로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거기에 되면서 북한 내의 과학자들끼리 또한 심지어 해외 논문을 내는데 교신 저자로 북한의 과학자가 등장할 정도로 많이 수준이 향상됐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건수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국제학술 논문을 강조하면서 하는 해외에도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해외 과학자들, 해외에 나오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국제학술 논문을 내느냐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논문을 낸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해외 과학자에 접속하려면 그 사람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이메일이 있으면 거기다가 메일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공동연구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쪽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게 제안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북한이 인터넷이 개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 와중에 이런 국제 성과를 낸다는 걸 보니까 얘들의 노력이 만만치 않겠구나. 굉장한 우리 환경 같으면 어쩌면 성과가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일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요. 주로 제가 해왔던 그런 활동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토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북한 연구를 하자는 게 제 주장이고요. 나중에 통일은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내용을 할 텐데요. AI, 데이터, 통일 요 얘기를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이 허필드하고 두 사람이 힌턴 두 사람이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소위 그 인공지능의 아버지격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신경만 이론이 지금의 인공지능이 있게끔 만든 분들이죠.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요. 올해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화학상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구글에 있는 두 사람이 받았어요. 데이비드 허사비스하고 존 점프 두 사람인데요. 구글 마인드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고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기업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기업에 있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사례가 거의 사실은 없어요. 작년 23년도 제가 기억으로 생물학계 한 사람이 있었던 거. 그 외에는 대부분이 대학 또는 연구소인데요. 구글은 인공지능 만든 이게 인정이 돼서 그 상을 받은 거죠. 우리 같으면은 오픈 AI 지금 챗GPT를 만든 쪽에서 받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원리를 개발한 이런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데이비드 허사비스는 그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알파폴드 2라고 하는 건데
폴드 1 나올 때부터 굉장히 히트를 쳤고요. 이 단백질 합성 관련 분들은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를 무료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엄청난 단백질을 실험 거치지 않고도 합성해내는 그런 어떤 엄청난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기여는 굉장히 큰 거죠. 이 AI 할 적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은 이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이전에는 한국에서는 사실은 인공지능이란 말 자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를 내면 거의 이게 연구계에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사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서 논문 자체가 연구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면 기폭제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서 2012년 이후에 PC형 그 바둑 프로그램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에 잠시 말씀드린 그 은별 바둑 프로그램인데요. 199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게 PC 바둑대회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거든요. 이건 그냥 PC를 이용하는 겁니다. PC를 병렬로 연결하기도 하는데 CPU 기준으로 한 10몇 개 정도는 이용하지만 규모가 조그만한 거죠. 그런데 세계 컴퓨터 바둑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요. 그리고 2006, 2010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현재도 일본판은 나와가지고요. 일본에서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은별을 일본에서는 은성, 별성자 써가지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16개 이게 CPU 된 건데 상당히 많은 것도 많이 쓰는 것을 이길 수 있고요. 은별 201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마 5단 정도의 수준은 되고 등급을 조정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원에 처음 가서 배우는 사람은 바둑판에 직접 두는 게 아니고 PC에서 이렇게 두게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게 사실은 거의 필요 없죠. 온라인으로 바둑을 대화하면서 두니까 필요 없는데 배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북한 인공지능의 시발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외에도요. 번역 프로그램, 기계 번역 프로그램을 기물종합대학에서 정보과학부 인공지능기술연구소라는 데서 만들었고요. 이게 북한판 파파고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총 7개 국어를 상호 호환되게끔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사전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시작점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연어 처리 부분에 북한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심층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딥러닝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래서 온라인에서 여기 직결식에 온라인에 직접 다이렉트로 기계 번역 봉사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온라인이 북한 내에 인터넷망이 있는데요. 외부하고 연결되지 않은 인트라넷이라고 통칭하는 망이 있는데 그 망에 국가 자료망인데 거기에 용마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이걸 직접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북한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앞에 나왔는데 얼굴 인식, 문자 인식, 인식 기술, 인식 기술은 전체적으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소리를 듣거나 보거나 해서 그거를 텍스트화하는 그리고 바꾸는 그런 거였다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내년 초에 연구 보고서를 하나 내려고 북한의 학술지 그리고 해외에다 낸 논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북한의 인공지능 전반은 내년에 한번 다시 기회가 된다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북한이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쓰는 알파고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알파고 같은 경우에 알파고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국내에서는 네이버를 포함해서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컴퓨팅 파워가 전기를 엄청 소모하거든요. 심지어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댐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다는 건 해외 각종 자원을 끌어모으고 그걸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부족하죠. 컴퓨팅 자원까지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내가 가진 기술로 다 못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북한이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오픈되어 있는 그런 정도만 갖다 쓸 수 있는데 그걸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전문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 AI라고 했을 때 크게 AGI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G는 General인데요. 대표적으로 챗GPT 같은 게 모든 질문을 다 듣잖아요. 내가 연애하고 싶으면 연애 얘기까지 아니면 문화까지 예술까지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나중에 제가 하나 이미지도 그려줘요. 이런 정도의 다양한 능력을 가진 AGI라는데 이런 것은 북한으로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특정 영역의 AI를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얘기될 수 있는 게 소위 해킹. 해킹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해킹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어느 부분이 허술하다는 것을 찾아내는 게 제일 먼저인데요. 그러면 이런 그 전문적인 해킹 AI를 만들면 그런 것들을 찾아내겠죠. 내가 알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얘한테 학습을 시키면 그걸 이후에 전체적으로 해서 상대 서버에 들어가 가지고 뭐가 문제되는지 발견할 테고 그러면 또 침범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는 알아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을 특화시킨 그런 부분에 북한의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보면 북한이 지능 색화 시스템, 북한 체제는 시스템인데요. 색화가 뭐냐면 오래된 동영상 중에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거를 색깔을 입혀요.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얼굴 인식, 화상 인식, 그다음에 고속으로 음성을 모방한다거나, 그다음에 멀리 있을 때 입 놀림만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시키면 인공지능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영역의 이해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국방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 연구를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연구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우려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내가 얘기하는데 직접 가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소설 쓰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대부분이 아닌 얘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얘기는 북한의 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북한의 데이터가 사실은 입수하기 어렵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 방문론 문제도 뭐 내재적 조건이다, 외재적 조건이다, 뭐 내관적 조건이다, 다양한 연구 방법론도 있고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AI 시대에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객관화, 과학화 이게 북한 연구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일부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완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 연구 방법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헌 연구도 있고요. 인터뷰 등을 통한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통한 북한 연구는 어떨 것인가라고 했을 적에 크게는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 이를 융합한 연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그걸 통해서 소위 관계, 예측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인공지능 모델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지만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강연할 적에 한 번씩 그림을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북한학이라는 겁니다. 북한 연구는 소위 실증, 실제 저거 과연 그런지에 대한 기본적인 빈곤, 그리고 방법론도 앞에 빈곤한, 이게 중첩되는 게 통일 북한 연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그 김현철 박사, 전 통일부 장관 했던 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문헌 수집, 그리고 해독법, 비판적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노동신문을 이렇게 데이터를, 기사를 읽으면요, 한 번씩 이렇게 저 자신도 한 번씩 머리를 흔듭니다. 왜? 정신 못 차릴까봐, 세뇌당할까봐. 그러면서 그 속에 분명히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팩트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북한이 없는 걸 있다라고 거짓말은 잘 안 해요. 있는 걸 뻥치는 건 제법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를 중심으로 밝혀나가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주창하는 북한 연구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서 데이터가 말하게끔 하는 이런 거를 제가 디지털 북한학이다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북한의 전반적인 연구는 대체로 문헌 연구를 합니다. 근데 문헌 연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분야의 그 경험이 있었던, 현장 경험이 있었던 탈북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보완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굉장히 핫한 게 소위 그 위성 그 원격 탐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하늘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농사가 어느 정도 됐는지도 밝혀지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움직이는 상황, 좀 저기 대전에 키스 연구하는 이 한 저기 교수분은 북한의 경제 지표를 지금 위성 정보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격 탐사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쓰는데요. 그래도 연구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자료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못 가보잖아요. 사실은 자료가 제한적이라는 거에 한계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건 그나마 있는 자료도 찾거나 볼 수가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본에 가거나 중국에 가면 북한이 만든 노동신문 웹사이트를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자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역의 자료는 보려면 사실은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38로스라고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북한을 연구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기관인데요. 거기에 계시는 분이 지난번에 한국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연구 접근 환경은 한국이 더 나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북한을 이해하는 지름길로 봤을 적에는 다양한 어떤 그 자료 유형의 특정 주제도 있고요. 그리고 전달 방식 측면에서는 텍스트도 있지만 이미지, 동영상, 위성 자료, 오디오 자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북한 연구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 다 봤냐라고 하면 아니요. 찾을 수 없게끔.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것들은 특정 기관만 가능해요. 저기 세곡동에 있는 데하고요. 저기 광화문 주변에 있는 한 부처. 그 외에는 사실은 자료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지름길이 있음에도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것은 북한 자료가 찾으려면요. 첩보 수준으로 찾아야 됩니다. 저는 어쩌면은 이 기관 지원, 정보 입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해 왔기 때문에 상담을 좀 해줍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걸 하려면 어디서 정보가 나오고 그게 어떻게 지내왔는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임의로 핸들링 했을 때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자료 활용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애로가 있습니다. 뭐냐면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거든요. 연구자료인데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기들끼리 교환을 하는 공개되어야 될 정보원들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자료는 소위 프로파간다 특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과연 뭘 얘기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른쪽 그림에 열쇠를 열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히려 세뇌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얘기되는 게 뭐냐면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오센트라고 하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북한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 위성정보 조금 경로만 거치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 맵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해상도가 사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돼 있긴 하지만 기타 유엔 보고서나 각종 다양한 자료들이 나오고요. 언론 매체 막혀 있지만 어쩌면 이용하려면 어떻게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북한도 소위 SNS를 써요. 많은 사진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 사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진 속에 상당한 비밀이 있거든요. 그걸 한참 보다 보면요, 얘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보여집니다. 소위 선전화라는 그림의 뒤에 배경에 나오는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어떤 기술 내용까지도 일부분은 파악이 되고 심지어 모델명까지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라디오, 그 다음에 외교활동, 그 다음에 경제기술 다양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고요. 이 소위 오센트 외에도 우리는 활용을 못하지만 휴민트, 팔북민도 일종의 휴민트입니다. 사람이 의한 거고요. 그 외에 시그널, 정보를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 아니면 지리적 정보, 그 다음에 매저 시그먼트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인은 쓰지 못하지만 정보 소통량을 정보기관에 이런 데서는 체크를 하거든요.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기술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에 속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축적이 계속 필요한 이유가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38로스라고 미국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북한 분석 사이트인데요.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그대로를 뽑았습니다. 오른쪽에 북한의 잡지가 있잖아요. 북한의 잡지를 분석했더니 북한의 기술이 어떠하다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그 다음에 장마당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통일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기업 DB를 산업연구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에서 지난번에 갔더니 북한의 도시연구를 DB화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의 많은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 남북보건의료 교육재단, 보건의료 교육재단에서는 지금 현재 한반도 의과학시센터라고 해서 북한의 보건의료에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조사를 했어요. 정보 어디서 조사해? 사실은 별로 조사할 데가 없는, 그냥 포털에 찾는데 사실은 제대로 못 찾는.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북한의 원문을 갖고 싶어. 그리고 최신 동향을 알고 싶어. 이런 어떤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서 올해 현재까지 집중하고 있어 내년 1월 초에 공식 오픈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NK 매들라인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는 북한의 매체를 분석해서 보건의료 관련 것들을 깨알같이 정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료, 보건의료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들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논문은 북한의 조선의학이라든가 기초의학이라든가 예방의학, 내과, 외과, 고려의학 이런 잡지들의 기사들을 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단행본, 보건의료 분야, 건강부터 시작해 전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략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에서 가장 데이터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입니다. 근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다 입수를 못하잖아요. 우리는 한 1년 사이에 부지런히 모았더니 보건의료 분야는 북한자료센터의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 오,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요, 남북 용어,
그다음에 약물 사전, 이 내년에 계속 하겠지만 북한의 그 병원이나 그다음에 진료소 같은 의료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조사를 해서 지금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 보건의료부문의 지식허브를 만들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김신구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 그 산팔로스에서 어떻게 북한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더 저희 인사이트 있는 어떤 결과들을 내놔야 되지 않겠냐 하듯이 그런 인사이트를 내기 위한 작업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계하면 이렇고요. 정부는 현재 한 10만 건 정도 데이터를 일단 축적을 시작하고 그 중에 한 학술지 부분만 한 2만 건 정도 되고요. 추가하면 한 3만 건까지는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주로 했던 작업이 남북의 용어 차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말하고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띄어쓰기를 잘하는 반면에 북한은 말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면 컴퓨터가 알아들으려면 이걸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는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그게 형태수 분석이란데 그거를 북한에 맞게끔 형태수 분석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컴퓨터에 넣었을 적에 얘가 잘라놓으니까 컴퓨터 금방 찾겠죠, 그죠? 그런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올해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남한과 북한의 말이 다른데 이 말을 통역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포항에 있는 한동대 선생님과 뭘 했냐면 남한과 북한의 문장 대역을 한 17만 건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17만 건을 컴퓨터에 학습을 시키면요, 얘가 알아듣고 다른 문장을 집어넣으면 얘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작업이죠. 그래서 번역할 수 있는 알고리즘 많이 있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말은 공부할 책이 없는 거죠. 머리는 있는데 그걸 이제 일정 부분 해소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 데이터를 인공지능형은 아니지만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현재 연구자들이 쓰고 있는데요. 그게 NK 다이아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넣으면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죠, 그죠? 데이터를 통해서 시각을 시각화시키는 작업이죠. 그러면 연구자가 보지 못했던 것을 그림 결과로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해주고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NK 다이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엑셀로 만들기만 하면 그 데이터 집어넣으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자주 쓰는 챗GPT를 모델로 하대요. 여러분 챗GPT에 북한 물어보면 통상 그런 얘기해요. 입벌구라고 해요. 입만 벌리면 구라친다고. 근데 챗GPT의 잘못이 아니고요. 얘가 북한 데이터를 학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챗GPT나 제미나이 학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북한 데이터 뭐 있어? 받은 게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제가 챗GPT 등장하고서 물어봤더니 당신 돈이 많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뭐냐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GPT 하면 LLM을 얘기하고요. 빅데이터 얘기하는데 이게 내년에 통일부에서 내부적으로 쓰는 거지만 시스템을 만든다고 공고가 된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어딘가 만들어진다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통일부가 과연 그걸 공개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어딘가에 기술이 쌓이고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희망적으로 보고요. 이런 데이터의 작업들은 점진적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데이터를 계속 핸들링 해 나가면 저희 중간에 인공지능 모델을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를 내가 원할 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북한의 김씨들이 얘기한 자랑, 이런 우상화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알맹이만 뽑아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나올 날이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빅데이터 기반의 통일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북한 연구의 필요성은 그런 겁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객관화 얘기, 과학화 얘기했잖아요. 데이터 산출이 분명히 보여질 때 하나를 보고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그 소위 주체 언어를 쓰질 않습니다. 갑자기 없어졌어요. 데이터를 핸들링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 추적 계속 하다 보니까 지난 10월 13일 날 바뀌었어요. 김여정이 담화를 내는데 그 전날은 밑에 주체 몇 년이 있는데 그날은 주체가 빠진 거예요. 어떤 정책인지 모르지만 바뀌었잖아요. 그 어도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데이터 기반의 체제를 세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계 속에 어쩌면 북한 연구 결과를 미국에서 낸 걸 우리가 갖다 와서 신문 기사를 인용하는 거 보면서 일종의 자괴감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북한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언어적 동질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IT 기술이 우수합니다. 그럼 충분히 디지털 북한하기 가능한 거고 데이터 기반의 북한 연구의 필요성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연구 성과를 했는데요. 좌측에 북한의 대학 한 건데요.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신문을 일일이 뒤져가지고 북한 대학을 다 찾았습니다. 북한은 대학 청남이 없거든요. 북한 대학을 알기 위해서는 신문을 다 뒤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의 수작하듯이 했다면 그 이외의 데이터는 텍스트화된 기반이 있다면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만든 게 북한의 박사학위 받은 사람, 교수 학직을 받은 사람, 그걸 전체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소위 북한의 두뇌 집단의 흐름들을 정부에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숭실대 쪽에서 이 북한의 도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면서 그 지역에 특화된 어떤 내용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서 해석을 붙이니까 가보지 않아도 그쪽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테마로 넘어갑니다. 인공지능 얘기했고요. 데이터 얘기했고 이제 통일로 넘어갑니다. 통일에 대한 얘기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얼마 보지 못한, 잘 경험하지 못한 것, 그리고 생각을 많이 못한 거였는데 해마다 몇몇 국내 기관에서는 소위 통일의식 조사를 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그리고 통일연구원, 그리고 통일부 뭐 이런 데서 각자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통일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통일은 크게 볼 적에 남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도 통일이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는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그것도 통일로 얘기할 수 있다. 뭐 첫 번째 게 안 되니까 사실은 그걸 선택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남북 간 경제 협정이 심화되는 것도 통일의 어쩌면 중간 단계이지만 이것도 통일의 큰 개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 통일인데 통일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우리 통일마스터 세미나 2차 때 베를린 자유대에 계시는 이현정 교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현정 교수님 얘기 중에 저는 희망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독일 국민들은 통일 의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오히려 지도자들의 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데이터가 내려감에도 희망을 가졌습니다. 통일은 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적에 첫째는 전쟁 위협 해소, 평화를 얘기할 적에 대표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우리는 동족이지 않냐. 이것마저도 북에서는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뭐 자식이 아니라고 아무리 소리친들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가요? 뭐 부모의 심정에 호적에서 파란다고 파가면 자식이 아닌가요? 그래서 동족인 분명합니다. 근데 통일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경제적 부담 그리고 사회적 문제 발생 이걸 듭니다. 실제 사회적 문제 발생은 대표적으로 이제 거의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왔을 적에 어렵게 왔잖아요. 근데 왜 가는 사람이 생기죠?
어쩌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사회 문제 발생에 어쩌면 통합 이전에 어쩌면은 그 준비되는 과정, 훈련되는 과정, 우리가 훈련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극단적으로 도로 가야 되는 가겠다 나서는 그런 분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통일과 우리의 준비는 언제 될지 사실은 지금 상황에 암담합니다. 그러나 더 암담하던 시절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뭐 70년대 이런 정도의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또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북한 연구자, 지식인 이들이 해야 될 통일 준비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통일에 대한 이 심층적인 이해가 일반 국민보다는 훨씬 깊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쩌면 인식을 제공하고요. 어쩌면 통일에 대한 정책을 어쩌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결정하게끔 기여하는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연구는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겠죠. 그리고 남북 관계, 그게 국제 관계, 그리고 통일 후의 사회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적 재원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게 이 세대에 머물지 않고 미래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에 AI 시대의 데이터를 통한 북한 연구 그리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일 연구에서 객관화, 과학화가 시작점인데요. 그 시발점이 저는 지식의 공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전달될 적에 이게 객관화될 수 있는 거죠. 한 분이 주장을 열심히 해요. 근데 거기 살았던 분이 얘기하는 저건 도저히 아니야.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지식 공유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분석하고 전망해야 되는데 앞서 제가 표현했죠. 이거 소설 아닌가? 적지 않게 소설을 씁니다. 제가 아는 북한 연구자인데요. 북한에서 나온 대표적인 경제연구 잡지인데 북한 경제 전문가인데 경제연구 잡지를 제가 얘기하기 전까지 잘 안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죠. 논문으로 나온 데이터가 실상은 아닐지라도 정책적인 흐름을 제시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한 분이 제가 표준 분야에 예전에 열심히 활동하시던 분인데 한번 세미나가 있어서 불러서 모셔서 말씀을 드렸더니 세상이 좋아지거나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좀 거친 표현을 썼는데 벌떼같이 전문가 인장 나타나는데 아니면 사라진다고요. 그게 얕은 지식이거든요. 소위 정세 분석이나 해설하는 수준이 아닌 다양한 깊이 있는 방법론의 이론을 활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긴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고요. 그게 후배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특성이요. 북한만을 알아서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인사말 해주신 남성호 교수님 경제학자인데요. 북한어를 했어요. 그런데 신문이나 칼럼 보면은 정치학자예요. 그리고 사회문화학자. 그걸 보면서 어쩌면 그런 연계관계에 이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북한 연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럼 못 해야 되느냐 아니고 다양한 융합 연구, 다학제적 연구 그런 것들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고려대에서는 이 통일관리연구소를 만들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통일융합연구원, 융합하라는 거죠. 그래서 학제가 아니라 다학문 접근을 해 나갈 적에 어쩌면 통일연구의 객관화, 과학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통일이 언제 오냐? 아까 제가 보니까 불가능하다 30년이라는 데이터도 아까 했었는데요. 저는 예전에 한번 학생들 강연회 가면서 학생이 물어보는 답변을 우연히 하게 되는데 그게 계속 제 어쩌면 모토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될 때
통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준비되어 있냐를 생각하면서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챗GPT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뭐라고 붙였냐면 차가운 가슴과 뜨거운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좀 엉뚱한 걸 그렸어요. 얘는 그것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위에다가 남북 통일을 위한 붙였더니 막 이게 통일 그림도 넣고 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통 얘기를 할 적에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거리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북한을 보는 냉정한 시각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시각만을 가진다면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뜨거움이 있을 적에 과연 우리가 오늘 얘기한 통일 준비 그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초적인 어떤 배경 하에서 된다면 AI 시대에 걸맞는 데이터 기반의 연구, 그리고 지금은 암담하고 어렵지만 나은 어쩌면 통일 환경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갖춰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